앞으로도 이제 강남 쪽에 뭐 메이플자이도 그렇고 이제 물량들이 좀 나오거든요. 경매 물건들이 나오는데 아마 엄청나게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시세보다는 저렴하고 토호제 적용되지 않고 자금 소명도 안 해도 되니까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고요. 토지거래 허가제 대소동이 휩쓸고 지나간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정말 뜨거운 시장. 이 토허제가 한번 싹 휩쓸고 지나갔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 이후에 첫 주 조사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주간의 아파트 시장 어떻게 흘러갔나요?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인데요.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봤습니다. 토지 거래가구역 풀기 전, 그러니까 오르기 전 통계하고 네. 올라서 이제 가장 많이 올랐을 때하고 일주일 만에 이제 토지 거래가구역 확대 재지정하고 떨어졌을 때 통계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이게 롤러코스터인데요. 서울은 0.02% 오르기 전에 0.02였다가 풀고 나니까 0.25% 주간 변동률이. 야. 35일 만입니다. 35일 만에 거의 한 달 만에 0.25까지 올랐다가 다시 확대 지정하니까 일주일 만에 0.11% 그냥 반토막이 났고요. 상승 속도가. 네. 서초구는 0.11에서 0.69까지 갔다가 0.28%까지 떨어졌고요. 송파구 같은 경우는 0.14에서 0.79%까지 갔다가 확대 지정하니까 마이너스 0.03%. 네. 그 차가 그냥 후진했습니다. 200km로 달리다가 그냥 일주일 만에 후진했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좀 가파르다. 멀미가 날 지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재미있는 건 이제 우리가 마용성 물론 용산은 확대 지정됐습니다만 풍선 효과 약간 기대가 있었는데 마포도 0.29%에서 0.21%로 0.07%포인트 상승폭이 축소가 됐고요. 성동구도 0.37에서 0.35니까 강남 정도는 아니겠으나 그래도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같이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같은 강남 3구인데 네. 여기에서 보면은 다들 상승폭은 줄었어도 상승이 전주 대비 마이너스까지 가진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잠실에 있는 송파는 왜 마이너스까지 갔을까요? 송파가 이제 가격이 내린 금매물들이 좀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 뭐 그 서초구, 5일 뭐 동안. 반포나 네. 나머지 지역들은 사실 뭐 매덕 내려서 이게 하락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고 집주인들이 이게 눈이 높다고 하죠. 이미 눈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릴 생각을 하지 않는데 잠실 쪽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단 5일의 골든타임에 전세 낀 매물들을 이제 팔기 위해서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났고 호가 기준에서는 하락 거래라고 볼 수는 있는 거고요. 네. 실거래 가격 기준에서는 그렇게 하락 거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거래 가격과 호가의 차이가 굉장히 컸는데 5일 동안 호가를 좀 내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거래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 전반적으로 거래가 거의 부동산 입장에서 본다면 상반기 먹고 살 걸 이 일주일 만에 그냥 다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여러 부동산을 방문했는데 다들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거래를 잘해가지고 당분간은 좀 쉬어도 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매도자하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중개 수수료율이 고가 네. 아파트는 굉장히 높으니까요. 네네. 아니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 확대 지정하기 전에 닷새 동안 네. 막판에 매매 수요가 몰리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누는 잠실은 하락 거래도 많았다고 했잖아요. 호가 기준에서는요. 호가 네네. 기준에서. 아니 그런데 이게 실거래가 등재된 걸 보니까 반포, 뭐 압구정 이런 데는 신고가가 여전히 많던데요. 그들 지역은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타격감이 이제 별로 토지 거래가 구역 그래서 어떡하라고라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아니 왜요? 실제로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살 사람들은 사고요. 팔 사람은 파는데 일단 이거 5일 동안 그러니까 19일에서 24일 토지거래가구역 확대 지정되기 전 5일 동안 강남구에서는 10건 중 4건이 신고가 거래가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저는 거래가 더 많이 일어났는데 아직 집계가 안 끝났다고 네. 생각이 되고요. 지금 나온 결과로는 116건 강남 3구와 용산구에 116건이 거래됐다는데 실제로 훨씬 더 많습니다. 116건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이 통계에서 그나마 강남구가 74건으로 가장 많고요. 강남구의 42%가 신고가인데 사실 강남구 생각해 보면 뭐 삼성동 쪽 빼고는 장삼대청에 크게 영향이 없고 압구정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확대 지정한다고 하니까 압구정하고요. 대치동에서도 우리 우선미라고 하잖아요. 음마 네. 아파트하고 안 풀어졌잖아요. 재건축이라고. 근데 계속 신고가가 나옵니다. 집주인들은 막 하루에 3억씩 5억씩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와. 도무지 왜 그러는지 네. 좀 말리고 싶은데 집주인들 눈이 높아져 가지고요. 절대 내릴 생각은 없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불안한가 봅니다. 또 필요한 분들은 사고 있으니까 계속 신고가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게 다른 지역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강남이나 이렇게 고가 지역들은 그냥 살 사람들은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그래서 현장에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제가 좀 발빠르게 이번 주는 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야. 신발 하나 사줘야 돼요. 어떤 연구소에서. 아, 제가 깔창까지는 제가 그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일단 원벨리 다녀왔고요. 네. 궁금하잖아요. 아, 강남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최근에 3.3제곱미터당 2억, 국평이 이제 2억 찍었습니다. 네, 전용 8사가 70억 전용 원에 84가 70억 거래가 됐죠. 됐죠. 그래서 궁금해서 좀 다녀왔고요. 풍선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마포하고 이제 성동구 좀 다녀왔는데 일단 원벨리부터 말씀드리면 70억 거래가 되긴 했고요. 지난 5일 그러니까 19일에서 24일 5일 동안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들도 거래를 안 한 부동산이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실제로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아무래도 호가도 살짝 내려주긴 한 것 같습니다만 지나고 나니까 이제 토지거래가구역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래는 뜸합니다. 문의도 뜸하고 거래도 뜸한데 주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전혀 뭐 내릴 생각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70억 거래가 되다 보니까 또 눈이 또 높아지잖아요. 이게 한강뷰가 나오는 가장 좋은 국평 매물이 70억인데 70억 거래가 되다 보니 한강뷰가 예쁘게 안 나와도 그래 우리도 70억 가야지라는 분위기고요. 뷰가 안 나오는 뒷동도 우리는 60억 가야지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거는 좀, 뷰가 안 예. 나오는 1층에 가장 저렴한 물건이 뭐 50m, 53억인가? 가장 저렴한 매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60억, 뷰가 나오면 70억이 이제 기본 공식이 돼버렸는데 또 누군가가 이 공식을 깨버리게 되면 전체가 올라가는 기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저는 재밌는 게 성동구하고 마포구였어요. 풍선 효과 좀 기대할 수 있잖아요. 강남 3구 용산구가 네. 묶이니까 여기는 전세 끼고 살 수 있어서 현장에 가서 이제 좀 요즘 분위기 좀 좋겠어요라고 물어보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전혀 그렇지가 않다. 강남하고 똑같다. 강남이 거래가 잘 될 때 2월, 3월 우리도 거래가 많이 됐었고 강남이 토지거래가구역 지정이 돼서 조용해지니까 우리도 덩달아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거 왜 그래요? 거의 동조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싱크가 맞춰서 투자자들도 마음이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를 팔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성동구 마포를 팔고 송파구 강남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길이 막히니까 굳이 나도 급매물로 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형님 지역들이 일단 잠시 숨고르게 하고 있는데 내가 굳이 지금 무리하게 또 달려들어서 살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올스톱입니다. 그래서 강남과 주변 지역들은 풍선 효과가 아니라 그냥 올스톱 그냥 다 지켜보자 줄다리기 하고 있는 상황으로 감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로 그냥 쭉 하반기까지 가게 될까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뭐 서로 입장이 팽팽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아니 뭐 이러다가 어떡하라고 뭐 토지거래가고 6개월이라고 하지만 확대 지정 뭐 추가 지정이 되더라도 그래 각오하지 뭐. 아베 목성 보더라도 뭐 영향 없잖아라고 해서 이미 집주인들은 각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포 성동구 쪽에서는 그래 지정할 수도 있지. 규제 지역 지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을게라는 분위기여서 실제로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되더라도 타격감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분위기 봐서는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게 아니니까 네네. 추가 지정을 그쪽까지 하지는 않을 것 그렇죠. 같은데 당분간 토지거래 허가제도 이거 지정하느냐 확대하느냐 말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경매 시장이 굉장히 관심이 크대요. 네. 특히 최근에 보니까 잠실의 한 아파트는 이 경매 받을 때 왜 감정가보다 훨씬 높게 낙찰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네. 토지거래가 구역이잖아요. 네. 송파구가 경매를 받으면 토지거래가 구역에 빠집니다. 아. 안 받아도 되고요. 자금 출처 소명도 안 해도 됩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사실 자금 출처도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다른 지역들은 전세 끼고 못 사는데 경매를 받으면 전세를 줄 수도 있고 자금 소명도 안 해도 되니까 많은 분들이 몰리는데 그래도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잠실 우성 1, 2, 3차 같은 경우 전용 131제곱미터입니다. 27명이 이제 응찰했는데요. 감정 가격이 25억 4천만 원이었는데 31억 7천만 원에 낙찰이 됐거든요. 와.
2월에 실거래 가격 보니까요. 2층이 28억 5천만 원이 실거래 가격이었는데 31억에 낙찰했다고 하면 약간 좀 이거 많이 주고 산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네. 호가를 보면 호가가 34억 35억 갑니다. 그러니까 3억 저렴하게 샀으니까 잘 샀다라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진짜 앞으로도 이제 강남 쪽에 뭐 메이플자이도 그렇고 이제 물량들이 좀 나오거든요. 경매 물건들이 나오는데 아마 엄청나게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시세보다는 저렴하고 토지에 적용되지 않고 자금 소명도 안 해도 되니까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고요. 또 하나 메리트 있는 게 이제 보류지라고요. 보류지가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1% 정도 물량을 좀 쟁여둡니다. 좀 아껴뒀다가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다른 용도로 이제 좀 사용을 하려고 쟁여두는데 이것도 토지거래가구역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류지도. 그래서 청약 제한도 없고요. 가격도 좀 저렴하게 나오니까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보류지 가지고 있던 보류지를 정리를 해서 또 부담금을 좀 낮출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는 전용 59를 33억에 보류지를 팔려고 하다가 분위기 좋은데 35억 한번 해보지라고 해서 또 2억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류지도 또 하나의 또 경매처럼 토지거래가 구역을 피할 수 있는 물건인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메이플자이가 지금 전용 59제곱미터면 24평이잖아요. 그렇죠. 24평, 이걸 25평이죠. 35억 원 이상 올려야 한다. 야, 시장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네. 메이플자이는 아직 입주도 안 했는데. 그렇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제가 부동산 시장에 여하간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같은 동이에요. 분명히. 네. 네네. 똑같이 우리 동네인데 이 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해당이 되고 다른 집은 안 되고 이게 왜 그럴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갑자기 적용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선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한남더일 뭐 최고 부자 아파트들이잖아요. 뭐 회장님들도 살고 연예인들도 사는데 한남더일이 이제 저층 아파트인데 5층도 있고 뭐 4층도 있고 한데 우리가 건축법상 주택법상 아파트라고 한다면 5층 이상의 아파트고요. 4층 이하는 연립입니다. 연립이나 다세대인데 이게 4층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4층은 건축물 대장물을 떼보면 아파트가 아닙니다. 연립주택이다 보니까 용산구에서 이번에는 아파트만 적용이 되니까 네. 연립주택은 아니야라고 해서 4층은 토지거래가 구역에 빠졌고요. 4층이 아닌 물건들은 토지거래가 구역에 지정이 됐습니다. 같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네. 층수 차이에 따라서. 그래서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고요. 도곡 타워 팰리스 같은 경우도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막 혼재되어 있거든요. 오피스텔은 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480실이 빠져버렸고 또 억울한 곳이 이제 위례신도시. 위례신도시는 행정구역이 3개거든요. 송파구, 서울 송파구가 있고요. 경기도 하남시, 성남시가 있는데 하남시, 성남시는 토지거래가 구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 끼고 거래가 가능하고요. 송파구는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이게 길 하나 두고 행정구역에 따라서 또 길이 막혀버리게 되는데 최근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한남 뉴타운. 네. 빌라니까 아파트 아니니까 토지거래구역 지정 안 되잖아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는데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났거든요. 입주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구에서 입주권은 또 아파트로 볼래라고 해서 또 용산 3구역, 한남 3구역은 또 토지거래구역 대상이 또 될 수도 된다라고 하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굉장히 혼선이 되고요. 또 저는 헷갈리는 게 처분 기간이 있잖아요. 네. 제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팔아야 되는데 이것도 구별로 다 달라요. 서초구는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고요. 네. 송파구는 1년 내에 팔아야 되고요. 용산구는 4개월 내에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별로 다르다는 점은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되고 파는 조건도요. 서초구는 임대 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안 팔고 그냥 전세 줘도 네. 봐주겠다라는 거고요. 송파구는 안 기존 봐주고요. 주택을. 그렇죠. 네. 그래서 구별로 다 다르니까 서울시가 이제 통일을 좀 하겠다라고 이제 나서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통일을 하고 적용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아니 뭐 그 무섭게 올라가니까 상황이 참 사정이 급박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층까지만 있는 동은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에서 빠졌습니다 하는 데가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비싼 네. 아파트 한남 더 힐이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지금 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의견들 주시고 송파구에는 시그니엘 이것도 오피스텔로 빠져서 해당이 안 되고 해당이 안 됩니다. 말씀하신 타워팰리스도 작은 평수는 여기는 오피스텔이라 빠진다. 근데 소장님 제가 거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근데 관리처분인가가 난 한남 3구역의 경우에 이게 원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이면 실거주 2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재개발하는 데잖아요. 그 그게 이제 집을 문제죠. 부셔버리면 어디 가서 살아요? 제가 볼 땐 그냥 깔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년을 아이고. 채워야 되고 2년 예. 못 채우게 되면 이행강제금이 나오거든요. 취득 금액의 10% 정도 이행강제금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저는 탁상행정이라고 봐요. 철거가 재건축을 예정돼 해서 있는데. 그렇죠. 관리 처분이 났다는 얘기는 이제 철거를 앞두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이주를 보내야 되는데 실거주를 하라는 게 이게 상충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규제이고요. 이런 규제들이 용산에도 있어요. 용산의 158번지 일대 재개발 구역들 보면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5평, 4평짜리 빌라에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 20억, 30억 투자하시는 분이 4인 가족을 이끌고 5평 원룸에 들어가서 살아라는 게 사실 저는 앞뒤가 좀 안 맞기 때문에 좀 현실성 있는 기준을 다시 한번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제도를 좀 가다듬어야겠네요. 집이 있어야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실거주 요건을 채울 텐데. 아니 근데 최근에 부동산 시장 보면은 양극화가 정말 피부에 와닿습니다. 네. 서울 안에서 최근에 거래된 아파트 가격 평균을 내보니까 15억 원을 초과한 거래 비중이 전체의 약 30%. 그러니까 10건 중에 3건은 15억 원 넘었다 이 얘기네요. 네네. 고가 15억 이상 거래도 늘어났고요. 50억 거래도 2배가 늘어났습니다. 와. 50억도 늘어나고 네. 15억도 늘어났는데 아이러니하게 6억 이하 거래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24%에서 16%로 줄어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우리 2020년, 2021년까지는 상승장이었잖아요.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강남도, 사구, 수도권 외곽, 지방에도 집을 사야 되는 수요들, 구매 욕구가 넘쳤다면 지금은 이제 양극화로 진입이 되면서 똘똘한 한 채만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똘똘한 한 채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 똘똘한 한 채 15억 이상 되는 곳들만 거래가 일어나는 거고요. 똘똘한 한 채가 아닌 지역들은 거래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황의 한 단면이고요. 양극화의 또 한 표면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상태로 계속 이어지게 되면 양극화는 더 벌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비싼 집들은 더 비싸게 비싸지 않은 집들은 멈춰버리는 격차가 더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취자들께서도 이렇게 체감하시는 온도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주하시는 지역이나 관심 있는 지역에 따라서 아, 이쪽은 전혀 안 오르는 것 같고 도대체 오히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렇죠. 라고 빠지는 이제 것 얘기를 할 같은데 수도 이런 있죠. 의견도 맞습니다. 주시고 아유 그 뭐 제도와 상관없이 이쪽은 신고가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네네. 아니 그나저나 공사비라는 거는 사실 원재료 가격, 인건비 다 거기서 거길 텐데 그렇습니다. 서울하고 수도권인 경기도하고 비교했을 때 분양가가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이거 왜 땅값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값 영향도 당연히 있을 텐데 땅값이 이게 최근 3년 동안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텐데요. 2023년과 2025년 2년을 비교해 보게 되면 2023년에 경기도의 평균 분양가가 1,867만 원 3.3제곱미터당 네. 지금이 2,042만 원이니까 크게 오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서울은 3,508만 원에서 6,869만 원 2배가 올랐는데 사실 제가 아무리 공시가격이나 땅값을 조사해봐도 땅값이 2배 이상 오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천정부지 올라가는 얘기는 결국에는 양극화의 틈을 타고 주변 매매 가격이 천정부지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한 30억 40억 했잖아요. 근데 그게 2배가 올라가다 보니까 분양가도 키 맞추기 위해서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변 시세가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30% 정도 저렴하게 책정하면 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2배 올라가게 되면 분상제가 적용이 되더라도 2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강남 쪽에 분상제 적용되는 곳들이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다고 보여집니다. 야 진짜 상상을 하기가 어려운 가격이네요. 그 그렇습니다. 원베일리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거기가 경남 아파트 재건축한 경남 자리죠. 신반포 3차, 그렇죠. 23차 재건축을 했죠. 그때 아마 거래 가격이 그 재건축되기 전에 한 8억 9억 원 그렇죠. 미만이었던 그리고 것으로 그때 예상을 하는데. 분양가가 20억이었습니다. 그렇죠. 분양가가 20억인데 지금 70억이라고 하니까 도무지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 그래서 이런 의견도 주시네요. 박은주님이 아유 집값 이거 비싼 주택의 가격으로 세금을 매기면 그러면 깔끔하지 않느냐. 개수가 그렇죠. 아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있습니다. 그 모든 똘똘한 한 채 열풍의 시작 아니냐 이런 의견도 주시는데 네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후 미분양 있잖아요. 네. 이게 한쪽에서는 너무 올라서 탈이라고 하는데 다 지었는데도 사람이 안 들어와서 남아있는 거. 그 이자만 내는 이 건설사들 정말 힘들게 하는 집인데 이게 많이 늘었나 봐요.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달만 늘어나면 사실 뭐 큰 문제라고 안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중공업 미분양이 2월이 22,872가구였는데요. 이번에 통계를 보니까 예, 그렇죠. 23,722가구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7% 늘어났는데 3.7%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작년부터 한 달도 빠짐없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걱정되고요. 81%가 지방입니다. 19,179가구가 지방이니까 한마디로 건설회사들이 다 짓고 나서 세금만 내고 공사비 회수도 못하고 PF 대출 이자만 내고 네.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미분양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72,626가구에서 70,061가구로 감소했는데 감소 폭도 보니까 주로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에서 좀 감소를 했고요. 그쪽은 미분양이 해소가 되고. 그렇죠. 지방은 또 크게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강남 얘기만 하니까 뭐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 것처럼 건설 경기가 좋아진 것 같은 착각이 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강남 일부 지역만 과열이고 나머지 지역들은 아직도 겨울입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은요, 이 건설 경기 PF 문제가 금융 시장으로 불똥을 튀면서 제 생각에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으로 만약에 장기 침체 들어간다면 그 시발점이 우리 PF 문제 해결 못한 게 아마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최근에 직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중개 수수료가 뭐 수천만 원에 달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래서 직거래합니다. 이런 집들 많다고 하는데 유형이 어떤가요? 이게 아깝잖아요. 중개 수수료, 중개 보수 아까워가지고 이제 요즘 직거래 앱들이 잘 나오니까 네. 직거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례를 설명드리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저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보증금 1,000에 월 120만 원 직거래 앱에 올려뒀는데 어떤 분이 연락이 와요. 집 앞에 왔는데 잠깐 보고 갈게요. 비밀번호만 알려주세요. 공실이니까 알려줄 수 있잖아요. 네. 직거래니까 보고 가세요. 나 일 바빠요. 알려줬더니 시간이 지나서 경찰에 연락이 옵니다. 사기죄에 연루됐다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알려준 분이 다시 앱에 올립니다. 직거래 앱에. 보증금 1,000에 월 50만 원. 내가 자기 집인 주인입니다. 것처럼? 네. 비밀번호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와. 서류 위조해서. 그러면 사회초년생들이 저렴하잖아요. 네. 반값이니까 연락이 막 옵니다. 그러면 가계약금 100만 원 넣고 내가 바쁘니까 한 달 후에 계약하자라고 해서 가계약금을 편취하는 여러 명한테서 받는 아이고. 사기 현상이 생겼는데 이거는 언제라도 생길 수가 있고 네. 아직도 못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잡기도 힘들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반드시 통장 사본 확인하시고 등기부 등본 확인해서 집주인과 통장 사본의 이름 반드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그냥 비밀번호 알려주고 집 보고 가세요. 이것도 위험할 수가 있겠네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네. 되고요. 반드시 본인이 가야 가야죠. 되고요. 진짜 이게 걱정이 되면 공인중개사 통하는 게 그나마 혹시라도 사고 생기면 네. 멱살이라도 좀 잡을 수 있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네. 일단은 직거래도 좀 주의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꼭 부동산 찾아가서 이 중개인 통해서 거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